오프닝.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게 반복되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지? 이 정도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왜 또 힘들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힘든 감정을 빨리 없애는 것, 불편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는 것, 그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그 방식 계속하면 평생 편해지지 않아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성격 문제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사람의 뇌 감정, 그리고 행동 패턴의 작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았는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1. 우리가 평생 피해온 것의 정체. 사람은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뇌는 위험을 피하고 불쾌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워요. 두려운 건 피하고, 아픈 건 참거나 덮고, 불편한 감정은 빨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당장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발표가 두렵다 안 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대화가 불편하다 피하면 그 불편함이 없어진다. 감정이 올라온다 술 한 잔, 스마트폰, 음식으로 눌러버리면 잠깐은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뇌가 학습을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불편함이 없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회피학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경험 회피 엑스페리엔셜 어보이던스라고 불러요. 불편한 생각, 감정, 신체 감각, 기억 등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피하려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 회피가 지속될수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져요. 처음엔 발표만 피했는데 나중엔 사람 많은데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그 사람과 대화만 피했는데 나중엔 비슷한 유형의 모든 사람이 두렵고 결국 새로운 관계를 아예 안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은 그걸 신중한 것이라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냥 조용한 성격이라고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불편함을 피하면서 삶의 반경이 줄어든 것뿐이에요.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5년 전에 비해서 당신이 하는 것들이 늘었나요? 줄었나요? 만나는 사람이 더 다양해졌나요? 비슷해졌나요? 시도하는 일이 더 많아졌나요? 더 적어졌나요? 만약 줄어들었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회피가 쌓인 거예요. 챕터 2. 가장 흔한 회피의 형태들. 회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는 피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은 회피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바쁨으로 도망치기. 이건 굉장히 흔한데 잘 안 보이는 회피예요. 할 일을 끊임없이 만들고 뭔가 계속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 계시죠? 물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바쁨 속에 혼자만의 시간이 거의 없다면, 멈추면 뭔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그건 바쁨으로 내면의 불편함을 덮고 있는 거예요.
멈추면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 관계 괜찮은 건가? 나는 뭘 원하는 건가? 그 질문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계속 뭔가를 하면서 그 생각이 올라올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완벽주의로 미루기. 좀 더 준비되면 시작할게.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미루는 분들, 사실 실패가 두려운 거예요. 시도했다가 잘 안 됐을 때의 그 감정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완벽한 조건을 만들면서 시작을 늦추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조건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준비만 하다가 시작을 못 하는 거죠. 세 번째, 과도한 설명과 합리화. 뭔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을 느끼는 대신 왜 그런 감정이 왔는지 분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어릴 때 이런 경험 때문에 생긴 패턴이야.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이런 이유야. 이해는 맞아요. 근데 이해만 하고 그 감정을 실제로 느끼지 않으면 그 감정은 처리되지 않아요. 머리로는 다 알면서 행동이 안 바뀌는 분들, 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네 번째, 관계 속 회피. 대화하다가 불편한 주제가 나오면 화제를 돌리거나 상대방이 화낼 것 같으면 먼저 맞춰버리거나 내 의견을 말하면 갈등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참거나. 이것도 다 회피예요. 당장은 갈등이 없으니까 편해 보여요. 근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게 되고 모든 관계가 피곤해지고 결국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감정을 물질로 채우기. 슬프면 먹고, 불안하면 스마트폰 보고, 외로우면 쇼핑하고, 공허하면 술 한잔. 이것도 회피예요. 감정을 느끼는 대신 다른 자극으로 덮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회피는 우리 일상 곳곳에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챕터 3. 첫 번째, 반전 긍정적 사고가 오히려 당신을 망치고 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 이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긍정적 사고 잘못 사용하면 그것도 회피예요. 심리학에서 긍정적 재해석은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있으려면 먼저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나서 재해석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는 건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슬퍼하면 안 되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뭐라고 힘들어하냐? 이렇게 감정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감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나중에 더 큰 형태로 터져나와요. 별것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터진다거나 이유 모를 분노가 올라온다거나 몸이 아파오는 형태로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이 말했어요. 당신이 억압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더 강해져서 돌아올 뿐이다. 또 하나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말이 상처받은 사람한테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 아세요? 누군가가 진짜로 힘들어서 감정을 꺼냈을 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감정을 꺼내지 않게 돼요. 감정이 없는 척, 괜찮은 척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단단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긍정적 사고는 도구예요. 근데 이 도구를 감정을 덮는 데 쓰면 그건 더 정교한 형태의 회피가 됩니다. 챕터 4. 뇌는 왜 회피를 선택하는가? 신경과학적 관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우리 뇌는 회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신경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뇌에는 편도체 에미그달러라는 부위가 있어요. 위협을 감지하고 감정 반응을 만들어내는 부위예요. 특히 두려움, 불안, 위협 감지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편도체는 굉장히 빠르게 작동해요. 뭔가 위협적인 신호가 오면 이성적인 판단이 개입하기도 전에 먼저 반응이 나와요.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나고 몸이 굳거나 도망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투쟁 마이너스 도피 마이너스 경직 반응이에요. 문제는 이 편도체가 실제 위협과 상상 속의 위협을 잘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발표를 앞두고 불안한 것,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것 같은 상상,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들도 편도체는 실제 위험처럼 반응해요. 그리고 우리가 회피를 선택하면 일시적으로 그 불안 신호가 꺼지거든요. 그러면 뇌는 학습을 해요. 회피 안전, 회피 불안 해소. 이게 반복되면 회피가 기본값이 되어버려요. 뇌의 기본 설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불안한 상황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 상황에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엔 불안이 올라가요. 근데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이걸 불안 곡선이라고 해요. 그 과정을 경험하면 뇌가 또 학습을 해요. 아, 이게 위협이 아니었구나. 버틸 수 있구나. 괜찮구나. 이게 쌓이면 편도체의 반응 자체가 약해져요. 같은 상황에서 불안이 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출 치료의 원리예요.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불안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머물면서 뇌에게 이건 위험하지 않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회피할수록 뇌는 더 예민해지고 직면할수록 뇌는 더 단단해진다. 챕터 5. 회피가 관계를 망치는 방식. 이제 관계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피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깊어요. 가장 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관계 안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가 B에게 섭섭함을 느꼈어요. 근데 나 이런 게 섭섭했어 라고 말하기가 불편해요. 거절당할 것 같고 상대방이 화낼 것 같고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는 그냥 참아요. 그리고 속으로 좀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연락이 조금 줄고 반응이 조금 늦어지고 예전보다 조금 덜 살가워지고 B는 눈치를 채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다 B도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가 아무 이유도 없이 멀어져요. 어는 나중에 생각해요. 원래 관계란 게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에요. 불편한 감정을 말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패턴이 있어요. 갈등 자체를 너무 두려워해서 모든 걸 맞춰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내 의견은 거의 말 안 하고 혹시 상대가 기분 나쁠까봐 항상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날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 사람이 진짜 나한테 동의하는 건지, 그냥 맞춰주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기거나 믿음을 덜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솔직하게 말할 때 그 관계는 진짜 관계가 돼요. 갈등을 피하기 위해 맞춰주기만 하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가까운 관계는 불편함을 나눌 수 있는 관계예요. 불편한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한 사람이에요. 챕터 6. 두 번째 반전. 당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그게 함정이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피를 하면서도 그게 회피인지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정확히는 편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발표를 피했을 때 오는 그 안도감, 갈등 상황을 넘겼을 때 오는 그 해방감, 감정이 올라왔는데 술 한 잔으로 눌렀을 때 오는 그 편안함. 이 편안함이 진짜 편안함이 아닌데 뇌는 그걸 편안함으로 등록해버려요. 그래서 점점 더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 개념이 하나 있어요. 단기 안도와 장기 손실의 불균형이에요. 회피는 단기적으로 안도를 줘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쌓여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고 관계가 좁아지고 삶의 반경이 작아지는 거죠. 근데 이 손실은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한번 피한다고 당장 뭔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1년 동안, 5년 동안 회피가 쌓이면 어느 순간 돌아봤을 때 나 왜 이렇게 됐지?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함정이에요. 편하다는 느낌이 당신을 점점 좁은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조용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혼자 있는 게 편해서 사람을 안 만나는 거, 말 안 하는 게 편해서 표현을 안 하는 거, 시작 안 하는 게 편해서 계속 미루는 거. 그 편함이 진짜 편함인지 아니면 회피가 만들어낸 가짜 편함인지 한 번쯤 질문해 보셔야 해요. 챕터 7. 자존감과 회피의 관계. 왜 피할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는가? 자존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서 자존감 관련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긍정 학원도 해보고 자기 개발도 해보시잖아요. 근데 자존감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자존감은 정보예요. 내가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 정보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통해 업데이트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상황이 두렵고 불안했는데 그걸 피하지 않고 해냈어요. 그러면 뇌가 기록해요. 나는 두렵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반대로 두려워서 피했어요. 그러면 뇌가 기록해요. 나는 이걸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상황을 감당 못하는 사람이다. 이게 반복되면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이 쌓여요. 그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행동하는 경험을 쌓아야 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회피를 반복하는 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책을 읽어도 자존감은 올라가지 않아요.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인식도 바뀌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존감은 생각으로 올리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올리는 거예요. 챕터 8.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용기의 정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용기에 대해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하는 것, 혹은 두려움을 이미 극복한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데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두렵지 않은 것 뿐이에요. 진짜 용기는 두려운데도 하는 거예요. 불편한데도 말하는 거예요. 불안한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한 상태에서 그래도 그 방향으로 한 발 내딛는 것, 그게 용기예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틀렸어요. 두려움이 없어져야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게 용기인 거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질 때를 기다리면 영원히 기다려야 해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행동을 통해 줄어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요. 행동 먼저. 두려움은 그 다음에 줄어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챕터 9. 회피 패턴을 바꾸는 실제 방법.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얘기해 볼게요. 이론만 알면 소용없으니까요. 첫 번째, 회피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지금 내가 피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온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하면서도 그게 회피인지 모르거든요. 하루에 한 번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불편함 때문에 피한 게 있었나? 작은 것도 다 포함이에요. 문자 답장을 미룬 것, 해야 할 말을 안 한 것, 시작하려던 것을 또 내일로 미룬 것. 이걸 일기처럼 써보는 것도 좋아요. 패턴이 보이거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피하는지. 두 번째, 불편함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불편함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성장의 신호예요. 뭔가 불편하다는 건 내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 바로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운동할 때 근육이 아픈 것처럼요. 그 아픔이 성장의 증거잖아요. 심리적 불편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이건 나쁜 신호다, 피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로 해석을 바꿔보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큰 두려움에 바로 뛰어드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심리 치료에서 쓰는 방식이 있어요. 단계적 노출이라고 해요. 두려운 것을 작은 단계로 나눠서 가장 덜 두려운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표가 두렵다면 1단계 거울 앞에서 혼자 발표 연습, 2단계 가족 1명 앞에서 발표, 3단계 친한 친구 2~3명 앞에서 발표, 4단계 소규모 모임에서 짧은 발언, 5단계 더 큰 무대에서 발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각 단계에서 뇌가 이건 괜찮다를 학습하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감정을 느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생소한 것일 수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분석하거나 합리화하는 대신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몸 어디에서 느껴지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명치가 무거운가요?
목이 조이는 것 같나요? 그 신체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감정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냥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올라왔다가 내려가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해요. 근데 이게 진짜로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챕터 10. 세 번째 반전. 더 힘들어지는 게 맞다. 세 번째 반전입니다. 회피를 줄이고 직면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더 힘들어져요. 이게 또 반전인 이유는 많은 분들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여기서 포기하거든요. 더 힘들어졌잖아. 이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오랫동안 회피해온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거니까요. 덮어놨던 것들이 처리되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처음엔 거칠어요. 마치 오래 굳어있던 근육을 풀 때처럼요. 처음 며칠은 더 아파요. 근데 그게 풀리는 과정이에요. 회피를 줄이기 시작했을 때 더 힘들어지는 건 잘못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과정을 견뎌야 해요. 그리고 이 과정이 지나면 진짜 가벼워지는 게 오거든요. 회피가 만들어낸 가짜 편안함이 아니라 직면을 통해 얻은 진짜 자유가요. 챕터 11. 직면이 삶을 바꾸는 방식. 실제 사례들. 이론이 많았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20대 후반의 어씨 이야기예요. 어씨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자기 의견을 잘 못 냈어요. 처음엔 이 사람이 원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다. 원래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그렇다. 맞아요. 그게 배경일 수 있어요. 근데 원인을 알아도 행동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주문할 때 좀 더 또렷하게 말하기. 친구한테 나는 이게 좋아라고 먼저 말하기. 회의에서 한마디라도 더 하기. 처음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부끄럽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줄어들더래요. 6개월 지나니까 회의에서 의견 내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새로운 사람한테 먼저 말 거는 것도 해보게 됐어요. 뭔가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불편함을 계속 회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쌓인 거예요. 또 다른 사례예요. 30대 중반 B씨. 이분은 감정을 잘 못 표현하는 게 고민이었어요. 화가 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뭔가 말하고 싶어도 꼭 눌러왔는데 그게 몸으로 나왔어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자꾸 아프고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졌어요. 이분이 시작한 건 아주 단순한 거였어요. 하루 한 번 자기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 아무도 안 보는 메모장에 오늘 나는 이게 화났다. 이게 슬펐다. 를 쓰는 것. 처음엔 어색했대요. 쓸 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뭘 쓰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23주 지나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나 요즘 이런 게 힘들어라고 꺼냈어요. 떨리고 어색했지만요. 그 친구가 나도 그런 거 있어라고 했을 때 B씨가 처음으로 위로받는 게 뭔지 알았대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몸의 증상들도 조금씩 나아졌고요. 감정이 처리되니까
몸이 반응한 거죠. 챕터 12.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여기까지 듣고 나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알겠어. 근데 나는 이미 너무 오래 피해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사람의 뇌는 7080대에도 변해요. 신경가소성, 즉 뇌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긴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즉 언제 시작하든 변화는 가능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피한다고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회피를 안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회피를 조금씩 줄여가는 게 목표예요. 10번 중에 9번 피하다가 5번으로 줄어드는 것, 그게 이미 엄청난 변화예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세요. 또 피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도 일종의 회피거든요. 나는 왜 이러지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다음 행동을 안 하게 되거든요. 피했어요? 그래요, 그랬군요. 다음엔 해보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챕터 13. 환경이 회피를 만드는 방식. 개인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환경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회피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환경이 회피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감정을 표현했다가 무시당하거나 비웃음 당한 경험, 실수했을 때 심하게 혼났던 경험, 의견을 말했다가 관계가 나빠진 경험. 이런 경험이 쌓이면 뇌는 학습해요. 표현하면 위험하다. 실수하면 큰일 난다. 나를 드러내면 다친다. 그리고 그 학습이 자동화돼요. 지금은 그 환경이 아닌데도 자동적으로 회피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의 문제가 아닌 이유예요. 뇌가 과거 경험을 통해 만든 자동 반응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의지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라고 자책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당신이 약한 게 아니에요.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패턴이 당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 주변 환경을 봐주세요. 표현하면 무시하는 사람들과 주로 있나요? 실수에 과하게 반응하는 환경인가요? 내 감정을 꺼내기 어려운 관계들인가요? 그 환경이 변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개인의 변화와 함께 환경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챕터 14. 편해지는 것의 진짜 의미.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편해진다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요. 많은 분들이 편해진다는 걸 불편한 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요. 힘든 감정이 없어지는 것,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 갈등이 없어지는 것. 근데 그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한 불편함은 계속 찾아와요. 진짜 편해진다는 건 불편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편함이 찾아와도 그게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 두려운 감정이 와도 그게 내 행동을 막지 않는 것.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 그게 진짜 편안함이에요. 회피가 주는 가짜 편안함이 아니라 직면을 통해 얻은 내면의 단단함이요. 이 단단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탱해줘요. 관계가 어려워도, 일이 잘 안 풀려도, 감정이 힘들어도 나는 이걸 감당할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은
두려운 걸 피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한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직면들이 쌓여서 오는 거예요. 챕터 15.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딱 한 가지만 추천드려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불편함 때문에 미루거나 피한 게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게 뭔지 글로 써보세요. 메모장이든 노트든 뭐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늘 이 불편에서 을 피했다. 이것만요. 판단하지 말고요. 자책하지 말고요. 그냥 인식하는 것만. 이게 시작이에요. 인식하지 못하면 바꿀 수도 없어요.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조금 달라진 거예요. 회피를 인식하는 사람은 회피를 인식 못하는 사람과 달라요. 같은 상황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피할까? 아니면 그냥 해볼까? 이 질문이 생기는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에요. 마무리 클로징. 오늘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걸 계속하면 평생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뭔지 이제 보이시나요? 불편함을 피하는 것, 두려운 것을 외면하는 것, 감정을 누르는 것, 갈등을 모른 척하는 것. 이걸 계속하는 한 진짜 편안함은 오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이걸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처음엔 더 힘들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진짜 자유가 있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두려운 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게 진짜 편한 삶이에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얼마나 오래 회피해 왔든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 채널에 더 있으니까 천천히 둘러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